고수의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정치 현안 주말에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뵈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지 못했던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자, 김용현 재구속 영장부터 바로 시작해 네네. 보겠습니다. 자, 직연 재판부로 갈 줄 알았는데 형사 34부 한승진 재판부로 배정이 되었다. 이거 어떻게 지금 해석하면 됩니까? 그 법원에서는 이제 전자추첨으로 배당했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했고, 근데 종래 통상적으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사건은 그 사건을 합치기 때문에 해당 그 재판부에 배당을 하는 게 통상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전자추첨으로 한승진 부장판사한테 일단 배당이 됐다 하는데, 언론 보도도 그렇지만 이제 병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기현 재판부로. 예. 병합 여부는 이제 지기현 재판부하고 한승진 재판부가 협의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병합할 가능성이 저는 또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전자추첨에서 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성을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직연 재판부를 혹시 배제시키고 한승진 재판부에서 1심 그냥 끝내자라고도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업무가 너무 가중해서 지금 직연 재판부가 형사 34부에서 뭐 이 건만 가지고 별도로 취급하는 것인지,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더 주고 있습니까? 저는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욕을 워낙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그 수개월간의 심리가 사실 박근혜 재판에 비해서 굉장히 천천히 한 거잖아요. 박근혜 재판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이것까지 이제 얹으면 재판이 또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법원 전체가 대법원 포함해서 굉장히 그 사법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또 더 재판이 지연되거나 하면은 더 불신이 커지니까, 또 사법부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런 위험성도 법원이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전자추첨이 형식이지만 어쨌든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한 거 아닌가. 자, 일단 배당과 관련된 권한은 고법이 또 중앙지법이 법원이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갖고 있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지, 당사자 의견을 직연 전혀 부장 그거하고 물어보고 이런 거는 관계없다. 네. 그러면 일정하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고려됐다고는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멋대로 하는 건 아니고, 대법원이 만든 예규로 사건 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경우는 이제 해당 본래 재판부에 또 직권으로 배당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뭐 여러 요소를 고려한 거 아닌가. 제가 속도감 있게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직연 부장판사 지금 룸사롱 접대건이나 뭐 그 자체의 불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전국 법관회의도 없어진 것 같고, 그렇죠. 직연에 대한 대법원의 감사관실도 지금 뭐 결론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간 끌기죠. 뭐 또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제가. 예. 결론을 안 낼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 공수처에 또 고발도 됐으니까, 네. 공수처가 수사, 제가 말씀드렸지만 쉽게 못합니다. 현직 재판부에 대해서. 그리고 대법원이 어쨌든 그 지난번에 뭐 감찰이던가요? 그걸 했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감찰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국민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죠. 자, 아예 그러면 그 사건이 직위원의 얘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참석과 사진 찍기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드러내는 순간 직위원 재판부 전체가 불신을 받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이다. 어느 쪽에 더? 그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진짜 깨끗했다면 또 발표하는데 부담이 없을 텐데, 보통은 그런 사건인 경우에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뭔가 문제가 되는 거는 있는데, 확인이 됐는데, 그거를 발표하면 또 뭐 큰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두렵고,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거는 또 아닌, 뭐 여자를 불렀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닌 어정쩡한 정도이지 않을까, 제 예상은 좀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뭐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런 언론이 중요하죠. 자꾸 대법원에 그 감찰 결과를 발표하라라고 자꾸 요구를 해야죠. 자, 그것도 이제 지금 없고 그냥 엉거슬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참 제대로 따져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이 뭐 스펙스에 나와서 이제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문제 제기했던 지금 당장 구속시킬 수 있다. 그렇죠. 왜 손 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받아들인 뭐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 됐습니다. 출발 지점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석방이 예상되고 있는 여인영, 이진우 등등등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이렇게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또 그런 조치를 이제 계속 취할 테고 네. 이제 그 조은석 특검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추가적인 새로운 범죄 사실을 가지고 추가 기소 및 이제 영장 청구를 하는 거니까 그게 범죄의 어쨌든 중대성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히 소명되는 증거가 붙어야 영장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또 뭔가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부족하다 해서 기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빨리 또 해야 되고 좀 시간을 두고 네. 그럼 다른 또 보강해서 또 하면 되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그러면은 저 한성진 재판부에서 네.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증거인멸하고 아니, 저는 지금 공무집행방해 입건과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거는 너무 중대한 사건이고 예. 또 만에 하나라도 석방되면 지금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분노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혹시 기각의 가능성이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는 있는 거니까 그게 지기현 재판부에서 병합해서 결론을 내리든 지금 한성진 재판부가 하든 불문하고 만약 기각되면 보강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또 하면 되니까요. 예. 또는 이 범죄 사실 말고 다른 범죄 사실을 또 추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 및 또 지금 특검보도 이제 다 배치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고 시간적으로도 잘 계산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질문하시겠지만 국민에 대해서 충분한 브리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관심은 윤석열에 대한 재구속이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실행이 되느냐, 그럼 어떤 범죄 혐의로 언제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정말 윤석열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재구속이죠. 네. 김용현 이런 분들은 이제 구속이 돼 있으니까 연장이고, 윤석열 재구속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뭐 지금 이제 충분히 준비가 끝나고 지금 법적으로 준비 기간은 20일.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윤석열의 재구속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구속을 하려면 그 소환 조사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수사해 놓은 이제 특별수사본부 검찰 그리고 공수처 뭐 여러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다 취합하면은 충분히 범죄 혐의를 추가적으로 소명할 수 있고 그래서 영장 청구 다시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그 고검 특수본 박세현 특수본에서 사실은 또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내란 특검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또 국민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이렇게 새롭게 어떤 이 수사를 열심히 해서 이 재구속이라는 명분을 또 충분히 쌓고 재구속시키는 것도 또 중요하죠. 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승복을 하도록 그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또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최소한 소환 조사는 반드시 하고 재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조은석 특검은 일단 김용현에 대해서 이제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는 조치는 했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재구속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주목되는 게 또 이것도 그 조특검이 좀 브리핑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된다면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을 가장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겠다. 네. 이런 개괄적인 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요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박세현 이제 그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검찰 특수본부장이 네. 자, 심우정과 결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네. 윤석열 재구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줄 알았는데 네. 자, 김건희 수사도 그렇고 윤석열 재구속도 그렇고 오히려 좀 의지가 줄어들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좀 냉정하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박세현 제대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단 본인도 그냥 검찰 일반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세현 본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과는 각을 세우는 것처럼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스탠스를 취했지만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우선은 자기 검찰의 밥그릇이나 검찰의 이익이 가장 우선하는 집단이에요. 또 이 간부들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고 또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네. 본인도 털면 나올 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요. 아이고 뭐 특수부 과거 중수부 이 소위 이제 고위직 정치 검사들 중에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이 한 배를 기본적으로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좀 순진한지 그래도 좀 박세현 저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부친도 뭐 박순영 검찰총장이었고 네. 이번에 뭔가 좀 확실하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망을 조금이라도 얻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뻔히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는다는 것이 그렇죠. 좀 이해가 사실은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은석 특검 쪽으로 바로 가보겠는데 네. 고검에다가 이제 사무실 2개층을 쓰고 있다라는 것 가지고 뭐 말이 계속 많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지금 특검 임명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지났죠. 지난주 18일 목요일 날 임명된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딱 일주일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조은석 특검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국민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행보를 하고 있고, 이거는 클리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근거는 특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란 특검 법률에 따라서 특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 제13조의 제목이 대국민 보고입니다. 보고. 네. 그 내용은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검은 피의사실 이외에 수사과정 전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재량으로 돼 있지만 그것은 이제 매일 하는지 뭐 등등 이런 거는 재량에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제목이 대국민 보고고, 특히나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너무나 큰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에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문헌상 부여됐다 하더라도 문헌상 부여됐다. 문헌상 부여됐다. 할 수 있다니까 네, 네. 일단은 재량으로 보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너무나 중대한 경우에는 그 재량권은 0으로 수축한다. 재량권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재량권 수축의 법리라고 합니다. 네. 예, 재량권은 수축, 없어지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게 대법원 확립된 판례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김용현 씨의 그 구속영장 연장, 이 부분은 정말로 국민들 알 권리 기본권 차원에서 너무나 중대한 것이잖아요. 또 이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너무나 중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특검이 지난주 주말에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도 만나고 그 언론에 다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움직였는데 그거는 잘하셨지만, 그렇다면 박세현 본부장 만나서
맨 먼저 체크했었어야 되는 것이 이 신병 확보에 대한 것이고 여태까지 왜 특수본에서는 그 조치를 안 했느냐 이런 것도 또 지적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즉시 추가 기소 및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연장 조치를 나는 하겠다. 그렇게 지휘를 하고 다 특검법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그리고 13조에 따라서 대국민 브리핑을 했다면 훨씬 더 박수를 받지 않았겠느냐. 지금 뭐 잘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좀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권유로 들리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동시에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러면 조은석 특검이 이런저런 상황들을 왜 검찰 또는 기존에 있는 조직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모든 분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 속마음이 알 수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보십시오. 김건희 특검,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최상병 특검은 또 뭐 군대 법무관 출신이시고 이 두 분은 일단 사무실을 서초동 다른데 청사 바깥에 있는 사무실 많거든요. 비어 있는 데가 거기 다 잡고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 특검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검찰청 안에 했던 적은 없습니다. 예, 한다면 정부 청사도 비어 있는 과천에도 많고, 예, 한데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불가피하게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국익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전언으로는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정보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뭐 서울고검 두 개청을 쓰는 게 낫다라고 이제 전언으로는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실제 국민들 앞에 이제 설명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 보면은 고검에 완전히 사무실이 준비되기 전까지 서울 동부지검 사무실을 임시 사무실로 쓴다는 거잖아요. 네. 왜 또 임시 사무실은 또 동부지검을 또 해야 되느냐. 네. 예. 보안이 중요하죠. 보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중요한 특검들은 보안을 생각을 안 한 게 아닐 테고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이 이 검찰청을 해체해야 된다는 법안도 지금 제출이 돼 있고 한마당에 이 검찰의 지난 3년 동안의 검찰 독재가 나라를 망쳐가지고 지금 새로운 그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기술적이고 그런 지엽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 이거는 저는 명분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측한다면 뭐냐?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뭐 해임시키고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뭐 안 되는 일이지만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견제와 비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른 특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분을 보면 이분은 사실 정치검사 뭐 과거 중수부 특수부 출신들의 특히 윤석열과 친했던 그런 일군의 정치검사 그룹에 포함된다 하는 거 분명한 거거든요. 특히 이분이 이제 그 일군에 들어갔던 때는 그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노무현 수사를 했던 그때 이분이 대변인 했다는 거는 뭐 다 알려진 것이고 또 이제 그래서 대검에 이제 근무한 게 꽤 이분이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전에는 특수부에 근무한 거는 거의 없었어요. 주로 형사부지. 그런데 이제 그때 대검 정보분석관. 범정이라 그러죠. 범죄정보분석관. 을 했고, 거기에 과장도 했고, 대검에. 송무과장도 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가할 그 당시에는 그 이인규 중수부장, 그 밑에 그 악명 높았던 홍만표 위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있었던, 그 다음에 우병우, 그 라인의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만 하시죠. 지난 3년 동안 이분이 윤석열이하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경쟁하다가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이분은 그 위에 서울 고검장이었는데 거기서 밀려가지고 총장이 못 되고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3년간 특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숱한 탄압을 받을 때에 그때 감사원의 행동대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네. 그 친구 제하고 행정고시 동기입니다. 예, 예. 그 완전히 조폭 행동대장 노릇을 했잖아요. 예. 그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위원으로서 굉장히 치열하게 또 싸웠다. 이제 그 점은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높게 평가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 하나로 이분의 어떤 의구심을 다 불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자꾸 이런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하시라도 오늘이든 주말이든 빨리 사무실을 빨리 세팅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절대로 고검의 사무실을 두면 앞으로 모든 이 수사가 의심을 받을 겁니다. 불편한 질문 드리면 대답하실 겁니다. 네네, 뭐든지. 그래서 조은석 왜 고검 사무실로 들어갑니까? 고검 두 개층을 왜 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력 말고요. 왜 씁니까?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그분이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드린 말씀도. 그런데 왜 또 굳이 서울고검일까? 예. 저는 이분이 서울고검장을 또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못 했잖아요. 어떤 내가 본인, 그러니까 검사는 평생 검사라는 정체성에서 살거든요. 거기다가 그 고위직까지 갔다가 총장 밀리고 자기하고 경쟁자였던 윤석열이를 지금 잡아 넣어야 되는 입장에서 본인이 친정에 자, 내가 돌아왔다. 내가 검이 한양했다. 이전에는 윤석열이한테 졌지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나는 더 올라갈 때가 또 있어.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제 사견인데요. 네. 저는 그 이번에 특검 세 분 다 뭘 굉장히 유심히 봤냐 하면은 임명되고 맨 처음 언론에 인사하고 브리핑하는 그 태도, 눈빛, 어투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지금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언론의 브리핑이 나올 때마다. 제가 보면 이 김건희 특검 그분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굉장히 무난하게 이 태도나 언변이나 이런 분위기가 뭐 판사답게 무난하신 것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조은석 특검이 지난주에 처음 언론에 인사하고 인사 브리핑할 때 저는 역시 정치의 꿈이 많은 검사의 그 때를 전혀 벗지 못했다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본인의 명예욕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갔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개인이 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거를 그런 방식으로 명예욕 또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표현했다. 뭐 요 정도로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혹시 담합. 예. 그 가능성,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논리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 우려가 사실은 국민들이 더 큰 거거든요. 네. 그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우려는 다른 특검들도 다 마찬가지죠. 정보가 새 우려는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다 속속들이 감시할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은 또 역시 검사 출신들 많이 차출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항상 있는데, 담합을 만약에 시도했다면 사실은 의심받는 고검 사무실이 아니고 바깥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검찰의 과거 논리로 그대로 답습해서 이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시킬 가능성은 매우 약하다. 또는 그럴 없다.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없다. 봅니다. 그 차라리 오히려 본인이 좀 과시욕으로 덕에 들어가서 내가 검사 출신인데도 수사 제대로 하는 거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한 뒤에 뭐 정치적으로 본인이 성공하든 어떻게 하든 뭐 이것은 그 다음 문제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긴 사실은 합니다. 그런 우려는 그 내란 특검보다는 김건희 특검이 예. 더 이렇게 짜고 한다든가 작전을 짜려면은 더 쉽습니다. 예. 김건희 수사는 굉장히 어려워요. 건별로 전부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거고, 뭐 양평 고속도로 사건 모든 게 사실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란 특검 사건은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짜고 자시고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특검법 13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조은석 특검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훨씬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래 제가 좀 오늘도 지금 좀 이렇게 간곡히 그 요청을 드리는데 그 특검한테 그분이 그 대검의 대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수사만 한 검사하고 달라요. 이 양반은 이런 브리핑 여기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경험이 많고 많이 이렇게 역량을 축적해온 굉장히 프로입니다. 프로. 예. 그런데 그런 프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결국은 브리핑을 할 겁니다. 한다. 네.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다는 것이 실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본인이 조금 한 며칠 늦었지만 추가 기소했고 이게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어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연장됐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박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브리핑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나와서 스픽스에서 이병철 변호사님이 이거 지금 당장 잡아 넣어야 된다. 안 넣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김용현 풀려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그런 취지로 또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 소속 뭐 의원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석방되고 나면 그래도 조속히 좀 수사를 해서 다시 잡아 넣는 수밖에 없다라고 다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 말씀은 어찌 됐든 조은석 특검이 결과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짚기는 제대로 한번 딱 짚고 그렇습니다.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건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실제 중병이냐 입원이다 그리고 이제 ECT 치료법 이제 전기경련 이렇게 충격 전기 자극을 줘서 장기 뭐 자극 네. 충격에 의한 정신과 치료까지 가야 될 상황이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의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일단 보시는 건지. 제가 그 사실은 뭐 김건희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또 그 개인의 어떤 병력 내지는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발언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거는 최소한의 인격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이렇게 그 병원의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라고 해서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 그 잘못 건드리면 구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작년 3월 달부터 지금 의료대란 그 소송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뭐 고소고발 사건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서울 아산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잖아요. 네.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님들도 거의 전부 다 제한테 사건 의뢰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매일 전화를 받거나 또 전화도 드리고 해요. 또 지금 궁금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 교수님 뭐 여러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다 뭐 그 말씀드린 그런 정보보호법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조심스럽고 딱 담당 주치의가 아니면 일단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병원 안에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몰래 이렇게 한대요. 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또 다수의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병원의 관계자들이 아니 작년에 윤석열이 의료대란 터뜨려서 지금 서울 아산병원이 빅5 중에서도 굉장히 큰 병원이거든요. 그 빅5가 거의 수술 기능이나 중환자 치료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전공의가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달 5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고 10,000명 이상이 지금 죽은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수술 받아야 되고 중환자 치료 받아야 되는 분들이 수도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입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병원장님 및 이제 그런 분들도 주치의도 뭐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서 아마 퇴원 조치를 뭐 수일 내로 하든 그것은 그야말로 의학적 진단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 않겠나. 그러나 다들 소문은 그간의 외래 치료를 받았다 하는 얘기들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들었고 네. 그러나 굉장히 수개월간 입원을 요하는 어떤 중환자다 이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였어요. 혹시라도
특혜 입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김건희에 대한 약간 뭐 인격적 침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특혜 입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뭐 한 달 기다려도 진료조차 그렇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데 예, 어떻게 예. 바로 외래하다가 입원을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당한 언론의 지적이고 정당한 국민의 또 그 권리 행사죠. 예. 국민들은 생명권,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를 그 사람들 때문에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부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봐도 특혜라고 보이죠. 자, 말씀 이제 정리해 보면 일단 중병은 아니다. 뭐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 수사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냐, 영향이 있다 없다. 이것은 어떻게 있죠. 판단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말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 아주 가까운 친구잖아요. 네. 제가 서 변호사 친하기 때문에 또 서 변호사 그 유튜브도 자주 보는데 뭐 어제도 언론에 나와서 그 알아보니까 뭐 수일 내로 퇴원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 1, 2주가 걸린다 또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자꾸 시간을 좀 더 끌고 있지 않은가. 또 본인은 또 내심 그거를 바라겠죠. 인간이니까. 예. 겁이 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질문을 제가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내란 특검은 실제로 지금 이제 김용현을 구속기한 연장을 하면서 정상 궤도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검은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건이 완전히 분리되면 김건희 쪽에서 보면 스스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이거 지금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 김건희 특검이 이번에 입원과 관련된 걸 뭔가 고려사항이 있다 없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아, 지금은요. 역시 명분 쌓기가 필요할 거고 예.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관계자들 또 소환 조사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수사의 정당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지금 김건희 사건이 워낙 많지만 지금 국민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한 것은 일단 김건희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 사건들. 사건, 그죠? 그다음에 서울고검이 지금 하고 있는 엊그저께 또 뭐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이 나왔다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예. 예, 이제 그게 두 개가 제일 큰 축이죠. 양평 게이트도 뭐 양평 게이트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거는 또 원희룡 장관하고도 예. 직접 그런 거는 원희룡이부터 또 불러야 되겠죠. 예, 예. 김건희는 나중에. 그다음에 또 삼두토건 주거자족도 엄청난 거거든요. 예. 이거는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부터 또 불러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김건희를 부르면 구속시켜야 되거든요. 네. 부르고 바로. 그러면 김건희의 구속은 그래도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은 어쨌든 한 달 이후일 테고 예상컨대. 네. 예. 그러면 이 특검도 어떤 지금 범죄 혐의 사실을 가장 집중적이고 빨리 지금 파서 그리고 그 증거도 사실 브리핑하고 상당 부분 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명분을 충분히 쌓고 영장을 청구하느냐 이 순서를 이제 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특검 보라. 자, 이병철 변호사님이 만약 특별검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열하신 여러 이제 사건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현재 시급하게 수사하면서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꼽아주시면 어떤 겁니까? 저는 돈 문제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도이치모터스입니까? 도이치모터스 그 많이 또 알려졌고 예, 예. 또 녹음 파일이 엄청나게 지금 나왔다고 예, 예. 하고 그거는 사실은 서울 중앙지검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저 증권사에 저 은행에 어느 컴퓨터를 뒤지면 있다 하는 거 다 알아요. 검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가 조작 사건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그 에이스 직원을 그 요청을 해가지고 그분이 뒤지면 금방 찾아요. 네. 거기 있다는 걸 알면서 놔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고검 박세연 본부장 역시 이 촉이 빠르니까 그 금감원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바로 확보를 한 거죠. 확보한 건 최근이겠지만 알고 있는 것은 벌써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여기는 육성이 있잖아요. 그 육성도 일부 공개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건 돈 문제잖아요. 이 국민들은 이제 이
돈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는 굉장히 딱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그 죄질이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네. 예. 사실 공천 개입 이런 거는 뭐 직권 남용의 공범 정도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맨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예. 그 연장으로 삼부토건까지 같은 주가 조작 사건이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지금 특검 안에서 그 많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수사해 내기나 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개 특검 중에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 못하면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뭐, 중앙지검으로 넘겨서 이제 그때는 중앙지검이 그때는 아니겠죠. 이제 중수청, 중앙수사청,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공수처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또 대통령 전 영부인 이런 거는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되겠죠. 김건희 만약 지금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의혹이 증명이 되어서 자 기소가 되었다면 구속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서 재판을 받으면 최종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가늠하기 힘듭니다. 거의 30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30 이상 나온다. 지금 이 의혹이 확인된다면 예. 사실 주가 조작 하나만 해도 보통 10년 이상 뭐 거의 15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삼부토건급만 도이치모터스는 사실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주가 조작에. 그래도 20매덕이면 예, 그게 일반적인 예. 주가 조작에 비하면 예. 규모는 작아요. 예. 그런데 삼부토건은 엄청납니다. 예. 개미 투자자들의 그 삼부토건이 상장 폐지됐어요. 예. 그 2010,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에 그 최상병 그 순직 사건이 터지고 7월 달에 오송 지하 참사가 터지고 할 그때 이 부부가 또 폴란드,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이 주가를 띄웠거든요. 그리고 그 두 달 전 5월 달에 원희룡이가 또 삼부토건 그 회장 부회장인가 관계자 데리고 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거래량을 왕창 올렸어요. 수직 상승했다가 그냥 내려와서 그거를 금감원 이복현이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올 2월 달에야 그거를 금감원이 포착해서 조사하고 있다. 네. 그 2월 달에는 상장 폐지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형량이 뭐 15년 이상 나올 그게 거의 주범이기 때문에 주범이다. 그것만 해도 15년, 20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이제 이게 외국 같으면요. 예. 그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 미국은 각 주에 사형 제도가 없는 주도 많잖아요. 네. 사형 제도가 있는 주 또는 선진국의 경우에 사형을 시키는 범죄가 살인죄, 사형 거의 안 시킵니다. 주가 조작, 위조 지폐, 사형입니다. 예. 그 정도로 악질 범죄예요. 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정말로 심각한 중형이 나올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떤 방송에서도 실제 김건희가 최종적으로 형량을 어느 정도 받을지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셉니다. 예, 예.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 나가겠는데요. 잠시 준비한 광고 제가 직접 나오는데요. 우리 탁상육 선풍기 광고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스픽스몰 오늘도 공동구매 달려갑니다. 더우시죠? 제대로 된 탁상 선풍기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35,000원 이상 줘야 하는 제품입니다. 해바라기 서큘레이션 23,900원이고요. 10단까지 조절이 되고 무선으로 최대 16시간 돌아가는데요. 좌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하 이것까지 되는 제품 찾기 어렵습니다. 안전 문제 해결했습니다. KC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더욱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최장 10시간 이상을 이 선풍기로 작업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서 확실한 메리트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35,000원 이상 줘야 하는 것 23,900원의 택배비 포함입니다. 금, 토, 일, 사흘 동안만 1,000개 한정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 이 광고 보시면 바로 주문 후회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공동구매 스픽스몰이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 동안 1,000세트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59,800원 하는 탁상용 스쿨레이션 선풍기 23,900원인데요. 제가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좌우 회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이 16개 이렇게 되고요. 최장 16시간 동안 또 무선으로 여러분들 선풍기 이용할 수 있는데 여름에 필요하시다면 탁상용 선풍기 스픽스몰에서 공동구매로 판매하고 있는 해바라기 서큘레이션 구매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제품 다시 이 가격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KC 안전 검사 완벽하게 받은 제품이라는 점도 강조해 드리면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의 태그나 또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상품 설명과 함께 자 클릭하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지금 장만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가격 혜택으로 여러분들께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스픽스몰 회원가입과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제 이 문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만 하더라도 15년, 20년이다라고 했으면 양평 게이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김건희가 요구를 했지만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탁하는 사람보다 이것을 실행한 공직자들이 더 큰 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 뭐 더 크다고 봐야죠. 예. 예.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 기본일 테고 원희룡 장관. 근데 김건희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구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공범인데 박근혜가 더 나쁘잖아요. 최순실보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원희룡 장관도 굉장히 지금 사법 리스크가 크고 본인의 이제 운명이 결정나는 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에서 완전히 장관하면서 국토부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양평 게이트 그 쉴드 치는 그 행동대장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그 삼보 토건 데리고 가고 하면서 주가 조작에 본인이 거의 중요한 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도 삼보 토건 주가 조작범 여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공범으로 움직였다. 그 원희룡 장관은 제가 굉장히 친한 선배인데 네. 그걸 떠나서 원희룡 장관이 서울법대 82학번이거든요. 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82학번 운동권들이죠.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은 제가 84인데 같은 지하스컬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워낙 친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탁은 김건희가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행은 공무원들이 했고 장관이 나섰다라고 이제 하면 끝까지 부인을 해버립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될 수도 있습니까?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뭐 그 당시 상황 때문에 어쨌든 고속도로 그냥 길이 휘었다 뭐 모르겠다 또 다 외부에 이런저런 그 쉽게 얘기하면 타당성 검사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이렇게 막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실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도 수사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그 예타도 거치고 한 정상적인 경로가 이미 세팅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게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언제? 인수위 때 바뀐 거거든요. 예. 윤석열이 3월 9일 날 당선되고 5월 10일 날 취임하기 전 2달 동안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이는 장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인수위 요때부터 적극 개입을 했는지 이때는 좀 밑에 단위가 하고 또는 그 김건희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주모자들이 하고 원희룡이는 그 나중에 그거를 덮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뭐 이런 거는 좀 밝혀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게 이렇게 꺾이려면 그 관계되는 국토부 공무원들 예. 그다음에 관계되는 사업자들 지금 다 명단들도 나와 있거든요. 실제 그 사람이 실토하겠죠. 수사를 불 수밖에 없죠. 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수사가 쉽습니다. 예, 예. 관계자 부르면 다 나와요. 예. 그러면 실제 수사가 어려운 게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게 이제 수사가 어렵다. 지금 현재 딱 혐의로는 지목은 돼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네, 김건희 네, 게이트에서 마약 네, 네. 수사도 해야 하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그 난제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사 이제 해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약 사건은 그 백혜룡 경장님 예. 그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수사팀에 합류해서
하시는 게 또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 그분이 많은 걸 밝혀왔기 때문에 예. 또 피해도 받고 예. 그분이 또 수사팀에 오면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사실은 머릿속에 이 전모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그림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주가 조작은 확실하게 이제 그 본인이 경제사범으로 처벌이 되고 형량을 엄청 받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고 어쨌든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도 중형이 나올 수 있느냐? 중형이죠. 중형 나옵니까? 예, 왜냐하면은 김건희가 윤석열의 영부인이다. 그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보다 더 권력이 센 예. 그 권력 때문에 모든 게 벌어진 거니까. 권력 공동체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나머지는 조연이잖아요. 조연이다. 사실은 이게 주연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중형은 불가피하죠. 그 사건의 주범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제 김건희에 대한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 그 다음에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부가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냥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제 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까? 해야 되겠죠. 예,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 관할 법원이라는 게 예. 그 사건별로 범죄가 발생한 곳이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 법원이 하는 게 좋겠다. 그게 할 수 있고 이게 딱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피의자 피고인 김건희의 주소지 서울이니까. 네. 예. 그리고 김건희가 움직여서 뭔가 지시하고 이런 거는 다 서울에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지방에서 한 건 없으니까. 양평은 지방이지만 김건희가 움직인 건 서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서울중앙지법이죠. 그러면 남부지법이나 동부지법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앙지법에서 할 중앙지법에서 이제 하는. 왜냐하면 범죄 사실이 지금 10매까지 되니까. 예. 그걸 합쳐서 또 해야 돼요. 거기.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수사도 어렵긴 하지만 중형 20년 이상 30년까지 나올 수 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게 제대로 규명된다면 예. 제가 뭐 숫자를 말씀을 드린다면 최소 20년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최상명 특검으로 한번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상명 특검은 지금 현재 우리가 머릿속에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깥에서 누군가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일차적으로 김건희가 받았을 것이고 이것을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건 무마를 조직적으로 이제 했을 것이다. 이것도 지금 김건희는 범죄가 됩니까? 그것도 지금 그렇게 지금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었죠. 예. 이종호 블랙펄 씨, 인베스트먼트 블랙펄? 대표. 예. 그 양반은 여기도 끼어 있고 뭐 주가 조작에도 안 낀 데가 예,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경로가 최상병 그 사건을 덮기 위한 그 경로가 그런 그 블랙펄 이종호 씨 이 팀에서 거기서도 뭐 3부 뭐 하니까 유상범 의원은 무슨 골프 3부도 뭐 헛소리하고 했잖아요. 예. 만약에 김건희 청탁 그다음에 김건희가 윤석열 뭐 그렇게 아마 갔을 거라고 지금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그래 범죄가 되는지 이거는 권력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인이어서 나 죄가 없다.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형법 이제 33조에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우리 이제 박근혜 최순실 네. 다 처벌받았잖아요. 예. 박근혜의 어떤 그 공무원이 저지르는 직권남용죄, 뭐 뇌물죄는 공무원이 저지르는 네, 거예요. 예. 그거 다 민간인인 최순실도 공범으로 처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형법 33조가 신분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에 비신분범, 그냥 일반 민간인도 공범으로 처벌한다라는 조항이거든요. 네. 이 형법 33조에 따라서 다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죄의 형량이 정해지면 형량은 이제 가담의 정도, 예. 그 범죄에 누가 더 많이 기여했냐, 주도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민간인이 더 셀 수도 있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뭐 공무원 이 형량에 비슷하거나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데 예. 이 사건은 김건희가 더 주도한 거기 때문에 예. 그 비슷하게 나오지는 않을까. 김건희는 지금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특검에서 시작하면 순순히 응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소환되고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객일 거예요. 지금도 객이는 거잖아요. 윤석열이도 마찬가지고 결국 강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강제 수사를 해야 돼요. 체포. 체포. 그다음에 구속. 아,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네. 이 사람들이 또 꼼짝 못할 그런 충분한 명분과 국민적인 분노 내지는 지지 이런 거를 쌓으면서 굉장히 프로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시간 그 전에 뭐
원희룡 장관을 부른다든가 또 구속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진술이 자백이 그냥 튀어나오고 언론에 또 상당 부분 브리핑이 되고 하면서 이 개기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게 이제 특검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특검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 이제 간다. 그랬을 때 바깥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지금 뭐 대통령 윤석열 외치고 있는 뭐 그 사람들 네네네. 또 거리에서 여전히 부정선거를 또 외치고 있는 사람들 네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집해서 보호를 해줄 거냐 아니면 지금은 괜히 윤석열 김건희 끼어들었다가 큰일 나니까 우리는 그냥 손 떼겠다 어떻게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 특검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명분을 쌓아 나가는 수사를 진행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가 뭐 제가 원희룡 선배님한테 죄송하지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혐의자로 증거들이 막 튀어나오고 뭐 그래서 또 신병이 확보되고 이런 게 쌓여 나가면 외부의 그런 극렬 극우 지지자들 이 사람들도 꼼짝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부실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할 가능성들이 또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 절차적으로도 명분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지금 피의 사실이 뭐 열 몇 가지잖아요. 예. 그 중에서 순서를 전략적으로 어떤 걸 먼저 하고 여기에 또 어떤 참고인을 불러서 빨리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중요한 어떤 증거들을 브리핑하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 설계를 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특검하고 특검보가 준비 기간 동안에 치밀하게 이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일종의 전쟁이거든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대방이 꼼짝 못 하도록. 자, 국힘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 이제 지금 제대로 수사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하면 이거 지금 정치 탄압이다라고 지금 이제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게 국힘이 목소리를 찍 소리도 못 하도록 만드는 그게 지금 이런 그 작전 계획이 잘 수립이 되고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를 가장 예리하게 특검이 때릴 수 있느냐 네. 그 실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국힘은 꼼짝도 못 하겠죠. 괜히 가담했다가 본인들도 엮이니까. 자, 국힘에서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특검의 역할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특검 세 군데는 어떻습니까? 잘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하고 지켜봐야 합니까? 아니 뭐 다 잘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네. 그렇지만 또 그분들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또 하더라도 그 특검본을 하더라도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위대한 뭐 메가더 장군 뭐 이런 사람들도 실수하잖아요. 네. 1.45 때 어마어마한 또 패배를 했어요. 또 중국의 또 위대한 여러 장군들도 그런 실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스픽스나 이제 이런 언론에서 또 여러 보완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꼭 그거를 뭐 그분들을 비판 견제한다는 것보다는 또 도와주는 입장에서 또 그런 차원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또 이 사태를 일종의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군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론도 같이 전쟁에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앞으로 계속 좀 도와드리는 여러 조언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소 전략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 문제가 그리고 내란 특검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봤는데 역시 국민들의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 박수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혹시라도 놓치고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저희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스픽스는 이제 14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46만 명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스픽스몰 또 대개편을 통해서 공동구매까지 하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회원가입과 그리고 적극적인 구매 정말로 혜택을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격려와 응원해 주셨듯이 좀 계속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오늘 고소의 전략 토요일 보내드렸는데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더 모아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